북방 국경의 겨울은 혹독했다. 살을 내는 듯한 sak풍이 쉬지 않고 몰아치며 땅 위에 겨우 살아남은 마른 풀과 억새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하늘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맥의 능선은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였다. 이곳은 고려의 최북단 여진족의 침입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위험한 땅이었다. 변방의 병사들은 늘 불안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굳게 닫힌 성문과 높이 쌓은 목책만이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날 새벽 아직 어둠의 장막이 완전히 걷히기도 전에 재앙은 찾아왔다. 동쪽 지평선에서 피어오른 희미한 먼지 구름은 순식간에 거대한 해일처럼 변모했다. 귓가를 때리는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땅은 진동하며 병사들의 발밑을 흔들었다. 여진족 기마대의 침입이었다. 그 수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수천, 아니 어쩌면 만에 가까운 무리가 거침없이 몰려왔다. 검게 물들인 갑옷과 번뜩이는 창날이 차가운 새벽 햇살에 반사되어 섬뜩한 광경을 연출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살아있는 물결처럼 고려의 국경 방어선을 향해 쇄도했다. 변방의 고려 병사들은 용감하게 맞섰다. 수년간 이어진 침입으로 단련된 그들은 공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성벽 위에서는 불화살과 돌덩이가 쏟아졌고 성문 밖 좁은 목책 앞에서는 방패와 창을 굳게 잡고 여진족의 돌파를 막아섰다. 함성과 비명,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여진족의 맹공에 고려의 방어선은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목책이 부서지고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고려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전장 곳곳에 붉은 피가 검은 땅을 적셨다.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절망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 폐색이 짙어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될 찰나였다. 바로 그때 무너져가는 고려 진영의 한가운데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기운이 폭발했다. 피와 땀, 그리고 흙먼지로 뒤덮인 투구와 갑옷 손에는 마치 그의 몸의 일부인 양 자연스럽게 쥐어진 거대한 장검을 든 사내가 홀로 마치 태풍의 핵처럼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해 나섰다. 척준경이었다. 그의 이름 세 글자는 고려의 변방에서는 단순한 장수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진족에게는 악몽과 공포의 주문이었고 고려의 병사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전장의 분위기가 일순간 바뀌는 듯했다. 여진족 병사들은 잠시 주춤했고 고려 병사들의 눈빛에는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척준경은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수천의 적이 모여있는 가장 위험한 심장부로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자연재해와 같았다. 검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피바람이 일었고 수십의 여진족이 손쓸 틈도 없이 쓰러졌다. 그의 검은 유려하면서도 무자비했다. 여진족의 튼튼한 목책 방패는 그의 검 앞에서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서졌고 두꺼운 철갑옷은 마치 천조각처럼 쉽게 잘려나갔다. 수십 자루의 창과 칼날이 그에게 쇄도했지만 그의 몸에는 단 하나도 제대로 닿지 못하거나 닿더라도 마치 돌에 부딪힌 것처럼 튕겨나갔다죠.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다. 고려의 귀신이다. 도망쳐. 척 장군이다. 여진족 병사들 사이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수의 우세와 용맹함을 믿고 돌격했지만 척준경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그들의 모든 용기는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파도였고 여진족 부대는 그 파도에 휩쓸려 부서져가는 작은 배들이었다. 척준경은 지칠 줄 몰랐다. 그의 심장은 맹렬하게 뛰었고 온몸의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맹수 같았고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쓰러진 적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휘둘렀고 땅에 떨어진 방패를 발로 차날려 적의 대열을 흐트러뜨렸다.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적이 순식간에 그의 손에 쓰러져 나갔다. 그의 주변은 이미 거대한 시체산을 이루고 땅은 피와 진흙으로 질척이는 거대한 붉은 늪으로 변해 있었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와 죽음의 기운이 자욱했다. 여진족의 이름난 장수들이 필사적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그들의 힘과 기술은 척준경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의미했다. 척준경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흘리며 순식간에 그들의 방어를 뚫고 심장을 꿰뚫거나 목을 베어 쓰러뜨렸다. 거구의 여진족 장수들도 그의 검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다름없었다. 장수들이 차례차례 쓰러지자 여진족 병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였다. 두려움과 혼란만이 그들의 눈빛에 가득했다.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은 여진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왔던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말을 달려 도망쳤지만 척준경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피 묻은 검을 든 채 도망치는 적들의 선두까지 쫓아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의 추격은 악마 같았고 여진족 병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 결국 수천 명에 달했던 여진족 부대는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 단 한 명의 사내에게 막혀 그들의 공격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고려의 병사들은 척준경의 뒤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역사의 길이 남을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들을 구원했는지 알고 있었다. 척준경은 피 묻은 검을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그러나 위험있게 걸어나왔다. 그의 갑옷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극한의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전장을 둘러보았다. 쓰러진 적들의 시체가 셀 수 없이 널려 있었고 고려 병사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는 부상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수습하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나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과 지휘력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그의 목소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척준경을 보며 경애와 숭배의 시선을 보냈다. 그에게는 단순한 장수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신화 속 영웅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 저 산에만 있다면 어떤 적이든 두렵지 않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박혔다. 북방의 차가운 하늘 아래 척준경이라는 이름은 이제 고려를 지키는 불멸의 영웅이자 여진족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자 악몽과 같은 존재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살아남아 퇴각하는 여진족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말을 달렸다. 그들은 입을 모아 고려의 귀신, 강철 인간, 천지를 흔드는 장군, 무서운 척 장군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천의 병사가 단 한 명에게 막혀 괴멸당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는 날개 돋친 듯 순식간에 여진족 부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그 이야기는 부풀려지고 과장되어 척준경은 점차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존재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아직은 전장 경험이 많지 않은 한 젊은이의 귀에도 생생하게 들어갔다. 압록강을 넘어선 여진족의 영역은 넓고 거칠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과 험준한 산맥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수많은 여진족 부족들이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추위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들 안에는 언젠가 이된 부족들을 하나로 뭉쳐 더 넓고 비옥한 남쪽 땅, 고려를 차지하리라는 야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묘아리는 바로 그런 여진족 전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묘아리는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는 활쏘기와 말타기, 창 던지기 등 기본적인 전사 훈련에 있어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단순히 몸을 쓰는 것 이상으로 사색하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또래 아이들이 사냥감을 쫓거나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낼 때 사묘아리는 조용히 앉아 아버지나 다른 전사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부족의 사냥 전략을 분석하곤 했다. 그의 눈빛은 나이에 비해 깊고 차분했으며 그의 생각은 또래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어린 사묘아리는 아버지 아구다가상 이름 강력한 부족의 지도자 중 한 명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아구다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전사였으며 아들의 비범함을 일찍이 알아보았다. 그는 아들에게 전장의 어묵함을 보여주고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가르치려 했었다. 사묘아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생각을 키워나갔다. 그날도 부족 간의 작은 전투가 끝난 후였다. 아구다는 부상을 입은 병사들을 돌보고 전리품을 나누는 부족원들 틈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 조용히 서 있는 어린 사묘아리를 발견했다. 사묘아리는 다른 아이들처럼 전리품에 눈독을 들이거나 승리에 환호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방금까지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전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몸에서는 무거운 고요함이 느껴졌다. 아구다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를 들었지만 사묘아리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들아? 아구다가 물었다. 사묘아리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전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버지, 저곳에 쓰러진 적들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상합니다. 다른 곳보다 지형이 특별히 험하지도 않은데. 아구다는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과연 그곳은 여진족 병사들의 시체도 많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고려 병사들의 시체가 질서 없이 널려 있었다. 마치 거대한 회오리에 휩쓸린 흔적 같았다. 아구다는 방금 끝난 전투의 양상을 떠올렸다. 여러 곳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지만 특정 지역에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많은 적들이 쓰러진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그걸 보고 알아냈을까? 전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구나, 아마 저곳에서 적들이 맹렬하게 저항했겠지. 아구다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사묘아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곳의 적들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흔적을 보면 등을 보이거나 무기를 들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쓸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묘아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분석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단순히 시체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시체의 상태와 쓰러진 방향, 무기에 놓인 위치 등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전쟁 경험이 풍부한 아구다조차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아들이 보고 있었다. 단순히 눈앞의 적을 베는 용맹함을 넘어 전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병사들의 심리, 그리고 비정상적인 현상의 원인까지 파악하려 하는 그의 모습에서 아구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가능성을 느꼈다. 사묘아리야. 아구다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너는 보통의 전사가 아니로구나. 너의 눈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구나. 이것은 하늘이 너에게 내린 재능이니 소중히 여겨라. 사묘아리는 대답 없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칭찬에 대한 기쁨이나 자부심 대신 여전히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진지한 빛만이 감돌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쓰러진 고려 병사들에게 향했다. 그날 저녁 전투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부족의 모닥불 주위에 모여 왁자지껄하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늘 자신들의 용맹함을 자랑하고 빼앗은 전리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문득 고려 국경에서의 대규모 전투에 참여했던 다른 부대에서 온 병사들이 두려움에 질린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것을 사묘아리는 듣게 되었다.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아침에 고려 국경을 넘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이 단 한 명의 사내에게 막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병사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라며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혼자서 수천을 막아낼 수 있단 말인가? 정말이다. 나도 그 근처에 있었다네. 한 병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자가 나타나자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듯 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네. 검을 휘두르면 번개 같았고 창을 막으면 강철 같았지. 우리의 어떤 무기로도 그자를 막을 수 없었다네. 그의 이름은 척 장군이라고 하더군. 고려의 척 장군. 다른 병사들도 거들었다. 그가 나타나자 병사들은 싸울 의지조차 잃고 도망치기에 바빴다고 해. 눈앞에 동료가 쓰러져 나가는데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마치 악마를 본 것처럼. 말일세 나는 감히 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네. 너무나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그저 그의 검끝에서 튀는 불꽃과 쓰러지는 동료들만 보였을 뿐이야.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고 신비롭게 변해갔다. 척준경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고려의 장수 이름이 아닌 북방 여진족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 감히 맞설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장벽, 두려움의 상징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귀를 막고 떨었고 용감한 전사들도 얼굴빛이 변했다. 어린 사묘아리는 모닥불가에 앉아 이 이야기를 곁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수천의 병사가 단 한 명에게 막혔다. 그는 방금 전 전투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 마치 한 사람이 많은 이들을 상대한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이 이야기와 무섭게 연결되는 것을 직감했다. 척 장군, 고려의 척 장군이라. 사묘아리는 작게 주먹을 쥐었다. 고려에는 그런 괴물 같은 사내가 있구나.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전장의 공포심까지 지배하는 존재. 언젠가 우리 여진족이 이된 부족들을 하나로 뭉쳐 저 넓고 비옥한 남쪽 땅 고려를 차지하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존재. 어쩌면 직접 맞붙어야 할 운명적인 숙적. 그날 북방의 차가운 밤하늘 아래 어린 사묘아리의 가슴속에는 척준경이라는 이름이 칼날처럼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느 날 고려의 가장 강한 검과 여진족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피할 수 없는 격돌을 펼치게 될 운명이 두 영웅의 탄생과 함께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 두 거대한 힘의 충돌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될 위대한 서사의 시작이었다. 북방 국경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거칠 줄 몰랐다. 지난번 척준경 장군의 기적 같은 활약으로 수천의 여진족을 물리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동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도 잠시 여진족의 침입은 더욱 빈번하고 잔혹해져 돌아왔다. 그것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더욱 맹렬하게 날뛰는 것 같았다. 이전의 산발적인 약탈과는 달리 이제 여진족의 공세는 더욱 조직적이고 집요해졌다. 소규모 부대가 쉴 새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을을 불태우고 양식을 약탈했으며 때로는 수천에 달하는 대규모 부대가 나타나 변방의 작은 성들을 위협했다. 찬소리가 내리는 이른 아침, 철주성에서 불과 몇 리 떨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어젯밤 여진족의 급습으로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늙은이와 아이들의 비명만이 흩어진 연기 속에 맴돌았다. 논밭은 짓밟혔고 가축들은 모두 끌려갔다. 살아남은 이들은 망연자실하여 타오르는 집터 앞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봉주성 근처에서는 한밤중에 기습 공격이 감행되었다. 여진족 기마대는 번개처럼 빠르게 몰려와 방어선이 허술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고려의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 여진족 전사들은 무자비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렀고 잡히지 않은 이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얼어 죽거나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국경 마을의 백성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언제 여진족의 발굽소리가 들릴지, 언제 불길이 하늘을 물들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변방의 수령들은 조정의 구원을 요청하는 장기를 끊임없이 올렸다. 적의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속히 대군을 보내주시어 이 참상을 막아주시옵소서. 장계는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수도 개경에 도착한 장계들은 복잡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고려의 조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 문벌 귀족들의 권력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왕권은 약해져 있었다. 국경의 위협은 심각했지만 대신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정중부와 같은 무신들은 국경 방어를 위해 즉각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고 여진족 본거지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주장했다. 그들은 변방의 병사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자겸을 중심으로 한 문신 귀족들은 신중론을 내세웠다. 대규모 파병은 막대한 국고를 소모하고
여진족 전체를 자극하여 더 큰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외교적인 해결이나 회유책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어떤 대신은 변방의 피해를 과장된 것으로 치부하며 수도 개경의 안녕만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방의 수령들이 겁을 먹고 보고를 과장하는 것 아니겠소? 여진족은 본디 약탈을 일삼는 오랑캐들 예전에도 늘 그랬으니 그리 호들갑 떨 일은 아니오 맞소. 대규모 군사를 일으켰다가는 혹여 그 병력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법 신중해야 하오. 지금 당장 수도 방비도 시원치 않거늘 어찌 저 먼 북방에 힘을 쏟는단 말이오. 회의는 논쟁과 고성으로 얼룩졌고 결론은 좀처럼 나지 않았다. 왕은 답답함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무너져가는 국경의 소식과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대신들의 모습에 왕은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한때 해동 강국이라 불리던 고려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듯했다. 지난번 척준경의 활약은 조정에도 큰 충격과 함께 작은 희망을 주었다. 단 한 명으로 수천을 막았다니 믿기 힘든 소문이었지만 장계로 확인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의 압도적인 무력은 동시에 일부 대신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저런 괴물 같은 힘을 가진 자가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충성한다면 혹은 스스로 왕위를 넘본다면 척준경을 변방에 계속 묶어두거나 혹은 그의 힘을 이용하되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척준경은 변방의 방패이자 동시에 조정의 불안 요소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그 사이에도 북방의 비명은 끊이지 않았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식량 창고는 바닥을 보이고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마침내 왕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절망적인 상황은 척준경을 다시금 세상의 중심으로 불러냈다. 조정의 회의는 결국 백성들의 원성과 국경의 피폐함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모든 논쟁 끝에 단 한 명의 이름이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척준경 변방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사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사옵니다. 정중부가 단상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난번 여진족 수천을 홀로 물리친 척준경 장군을 불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이자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으나 반대하기 어려웠다. 척준경의 명성은 이미 하늘을 찔렀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만이 고려를 구할 영웅이라는 믿음이 싹트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척준경의 파병을 막는다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 터였다. 척 장군은 과연 용맹한 장수이요. 허나 그의 성정이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소. 지나친 무공은 때로 화를 부르기도 하는 법. 이자겸이 애둘러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금은 장군의 성정을 논할 때가 아니오. 정중부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이때 우리는 척 장군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소이다. 변방의 백성들이 오매불망 척 장군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경론 끝에 결국 척준경을 다시 변방으로 파견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왕은 그에게 북방 지역의 병력 지휘권을 일임하고 여진족의 침입을 완전히 막아내라는 어명을 내렸다. 동시에 일부 대신들은 척준경에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며 그의 활동을 감시할 별도의 관리를 파견할 것을 은밀히 건의했다. 명령이 내려졌을 때 척준경은 개경 근처의 한적한 사가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변방에서의 활약 이후 잠시 전장을 떠나 있었지만 북방의 비참한 소식은 그의 귀에도 닿고 있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그의 마음은 늘 불편했다.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가 그의 사가에 도착하여 왕명을 전했다. 칙서를 받아든 척준경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다시 전장으로 나가 백성들을 구원할 기회가 온 것에 대한 비장함과 자신을 필요할 때만 찾고 평시에는 경계하는 조정에 대한 씁쓸함이 교차했다. 그는 조용히 관리를 들여보내고 칙서를 읽었다. 왕의 간절한 어명과 함께 북방의 처참한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약탈당한 마을들, 죽거나 끌려간 백성들, 무너진 성벽들. 척준경의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사려 깊은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날이 다시 전장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몸이 성치 않으신데. 척준경은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오. 나라와 백성이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편안히 쉬고만 있겠소. 저 오랑캐들의 발굽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나의 칼은 멈추지 않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금 전장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며칠 후 척준경은 최소한의 수행원만을 대동하고 북방을 향해 떠났다. 그의 출정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변방의 백성들은 구원자가 온다는 소식에 작은 희망을 품었고 고려의 병사들은 전설적인 장수와 함께 싸울 생각에 사기가 올랐다. 한편 다시 척준경이 움직인다는 소식은 여진족에게도 전해졌다. 그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그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번의 참혹한 패배를 생생히 기억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의 전설을 듣기만 한 자들도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느꼈다. 척준경이 북방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장계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마을들은 텅 비어 있었고 들판은 황폐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척준경은 도착하자마자 병사들을 모아놓고 짧고 강렬한 연설을 했다. 나는 그대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고려의 병사들이다. 저 오랑캐들의 발굽 아래 우리 백성들이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나의 칼이 꺾이지 않는 한, 그대들의 방패가 부서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저들을 막아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선두에 서서 그대들을 이끌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땅을 깨우는 뇌성 같았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자들도 그의 강렬한 눈빛 앞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척준경은 곧바로 병사들을 재편하고 방어태세를 정비했다. 그는 단순히 무력이 뛰어난 장수가 아니었다. 전장의 지형을 파악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지략 또한 뛰어났다. 약탈에 나섰던 여진족 부대들은 방비가 강화된 고려 진영 앞에서 당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진족의 대규모 침입이 다시 시작되었다. 수천의 기마대가 맹렬하게 돌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척준경은 적절한 곳에 병력을 배치하고 매복과 유인작전을 사용하여 여진족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전선에는 언제나 척준경 자신이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욱 맹렬했다. 갑옷과 투구에 묻은 피는 말을 새가 없었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고 여진족 병사들은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고무시키며 선두에서 적진을 헤쳐나갔다. 여진족의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척준경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그 파도를 산산조각냈다. 한 전투에서는 여진족의 수백 기 기마대가 고려의 보병 진영을 향해 돌진했다. 땅이 울리고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고려 보병들은 두려움에 떨며 방패를 굳게 잡았다. 그때 척준경이 홀로 말을 타고 달려나갔다. 그는 마치 거대한 나처럼 여진족 기마대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그의 검은 쉴 새 없이 휘둘러졌고 말과 사람이 함께 쓰러져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진족 기마대의 돌격은 그의 단신 활약으로 인해 모멘텀을 잃고 흩어졌다. 보병 진영은 무사했고 병사들은 척준경의 이름을 목 놓아 외쳤다. 다른 전투에서는 여진족의 이름난 장수 3명이 척준경을 포위하고 맹공을 펼쳤다. 3명의 용맹한 장수들은 각기 다른 무기를 들고 척준경을 압박했다. 그들의 합공은 빈틈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척준경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세 장수의 공격을 절묘하게 피하고 막아내며 오히려 그들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순식간에 한 장수가 심장을 찔렸고 다른 장수는 목이 베었다. 마지막 남은 장수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척준경의 검이 그의 등 뒤를 꿰뚫었다. 3명의 장수가 쓰러지자 여진족 병사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척준경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여진족의 전술을 간파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가 지휘하는 고려군은 이제 더 이상 수세에 몰린 나약한 군대가 아니었다. 척준경이라는 강철같은 의지와 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정예 부대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는 한 달여 만에 크고 작은 10번이 넘는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다. 여진족의 침입은 번번이 좌절되었고 변방의 백성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척준경의 연이은 승전 소식은 압록강 넘어 여진족 불악에도 빠르게 전해졌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 수천의 병사가 한 명에게 막혔다는 것도 황당한데 그자가 나타난 후로 단 한 번도 고려를 넘어서지 못했다니 거짓말일 게다. 우리 여진족 전사들이 어찌 고려의 한낱 장수에게 이리도 속절없이 당한단 말인가. 분명 고려놈들이 소문을 과장하여 우리의 사기를 꺾으려는 속셈일 게야. 하지만 패배하고 돌아온 병사들의 증언은 일관적이었다. 봤다. 나는 똑똑히 봤다. 그자는 인간의 모습이었으나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칼날이 그에게 닿기도 전에 튕겨나갔고 그의 검은 보이지 않는 속도로 날아왔다. 우리의 용감한 아구다 전사들도 그에게는 어린아이 같았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어. 우리는 그자를 강철 귀신이라 부른다네. 그의 눈빛만 봐도 오금이 저리고 칼을 들 힘이 사라진다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척준경은 여진족 사이에서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의 귀신 같은 장수가 있다는 소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여진족의 북방 확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등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여진족 지도자들의 회의 석상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여진족의 여러 부족들은 점차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통합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아구다와 그의 아들 사묘아리가 있었다. 아구다는 용맹한 전사들을 이끌었고 사묘아리는 뛰어난 지략으로 부족의 미래를 설계했다. 그들은 고려라는 풍요로운 남쪽 땅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다. 사묘아리는 척준경에 대한 소문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는 단순히 병사들이 전하는 과장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패배한 부대의 보고서, 전장의 지형 분석, 척준경이 사용한 전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고 분석했다. 아버지 사묘아리가 아구다에게 보고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가장 신뢰받는 책사이자 부관이었다. 고려의 척 장군, 그의 무력은 분명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듯합니다. 병사들의 공포는 과장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구다는 사묘아리의 보고를 들으며 눈빛을 빛냈다. 그는 아들의 냉철한 판단력을 믿었다. 과연 그러하더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우리 여진족에게도 그만한 무력을 가진 전사가 없거늘 하지만 아버지 사묘아리가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분석적인 빛으로 가득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무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형을 이용하고 병사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했으며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무력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장을 휘젓는 핵심이었지만 그 뒤에는 분명 뛰어난 지휘력과 전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전술가입니다. 아구다는 감탄했다. 수많은 전사들이 척준경의 무력에만 압도당할 때
아들은 그 무력 뒤에 숨겨진 지휘력까지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한단 말이냐?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대인 듯한데, 아구다가 물었다. 사묘아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남쪽 고려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무력은 정면 대결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달려든다 해도 그가 전장을 마음껏 휘젓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전술 또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정벌의 꿈은 접어야 한단 말이냐? 아구다의 목소리에 근심이 스쳤다. 사묘아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꿈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척 장군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험한 장애물입니다. 그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고려의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많은 전사들의 비명이 그의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고려의 강철 귀신, 그의 존재는 여진족 전체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를 상대하려면 단순히 병력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묘아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의 무력을 무력으로 상대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의 강점을 약점으로 만들고 그의 예측 불가능함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묘아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은 낮게 뇌까리는 목소리로 하나의 생각이 분명해졌다. 고려의 척 장군 귀신 같은 무력과 뛰어난 지략을 겸비한 자, 언젠가는 내가 직접 저자와 겨루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호승심이 아니었다. 부족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을 건 피할 수 없는 맞대결에 대한 예감이었다. 그는 척준경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그리고 여진족 전체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숙명이었다. 고려의 국경은 척준경 덕분에 잠시 평화를 되찾은 듯했다. 여진족의 대규모 침입은 뜸해졌고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업으로 돌아왔다. 척준경은 변방에 머물며 방비를 더욱 강화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무너진 마을의 재건을 도왔다. 그의 이름은 이제 백성들의 입에서 구세주처럼 불렸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는 시선이 있었다. 그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불안감을 느끼는 대신들도 늘어났다. 척준경은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북방 국경의 평화와 백성들의 안녕뿐이었다. 한편 압록강 너머에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묘아리를 중심으로 한 여진족 부족들이 점차 하나의 강력한 세력으로 뭉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약탈을 넘어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척준경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큰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흩어진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사묘아리는 척준경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척준경의 과거 행적, 그의 성격, 그의 전투 방식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닌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다. 척준경이 강철 같은 검이라면 사묘아리는 그 강철을 녹일 수 있는 불꽃을 찾고 있었다. 고려의 척준경은 자신을 고려의 방패로 여기며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그는 아직 압록강 너머에서 자신을 예의주시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젊은 용장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여진의 사묘아리는 자신을 여진의 창이라 생각하며 언젠가 고려라는 단단한 방패를 뚫고 나아갈 날을 꿈꿨다. 그의 창끝은 이미 고려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고 그 길목에는 척준경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서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두 영웅은 아직 직접적으로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북방의 바람을 타고 전해오는 소문과 보고는 그들의 존재를 서로에게 알렸다. 고려의 검과 여진의 창은 이제 각자의 전장에서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충돌의 운명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북방 국경 위로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두 영웅의 이름이 역사의 새로운 장에 함께 기록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닌 두 초월적인 힘의 격돌로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뀔지도 모를 위대한 서사에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막이었다. 북방 국경에 척준경이 다시 발을 디딘 후 거짓말처럼 여진족의 대규모 침입은 잦아들었다. 이전처럼 수천의 기마대가 고려의 땅을 유린하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간헐적인 소규모 약탈 시도조차 척준경이 이끄는 병사들의 철저한 방어망에 막히거나 혹은 척준경 본인이 직접 나서 단숨에 괴멸시켰다. 그의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여진족 전사들은 공포에 질렸고 감히 고려의 국경을 넘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척준경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적의 심리에 깊은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물리적인 방어선보다 더욱 강력한 심리적 장벽을 구축한 것이다. 변방의 백성들은 그를 구세주라 부르며 찬양했다. 파괴되었던 마을은 서서히 복구되었고 백성들은 빼앗겼던 논밭으로 돌아가 다시 씨를 뿌렸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밤마다 울지 않았고 어머니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척준경이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척준경이야말로 나라가 보내준 진정한 영웅이라고 믿었다. 그의 압도적인 무력과 용맹함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나서 지켜주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한 것이다. 척준경은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의 소탈하고 진심 어린 모습은 병사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병사들은 그를 단순한 지휘관이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이자 아버지처럼 따랐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온 변방과는 달리
수도 개경의 조정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불안감으로 들끓고 있었다. 척준경의 명성과 인기가 높아질수록 문벌 귀족들의 마음은 불편해졌다. 그들은 척준경의 압도적인 무력이 언젠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변방의 수령들과 백성들이 척준경을 칭송하는 장계와 소문들이 개경에 전해질 때마다 조정의 대신들은 더욱 불안해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저 척준경이라는 자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얻고 있어. 저 인기가 자칫하면 다른 뜻을 품게 만들 수도 있는 법이요. 이자겸을 중심으로 한 문신들은 은밀히 속삭였다 맞소. 일개무신 주제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구려. 그의 공은 인정하나 지나친 영웅심은 경계해야 할 것이오. 왕께서도 그의 힘을 두려워하시는 눈치더이다. 어떻게든 저자의 기세를 꺾거나 최소한 수도로 불러들여 감시해야 하오. 조정에서는 척준경을 견제하기 위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군공을 애써 축소하려 하거나 그의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비난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심지어는 그가 몰래 역심을 품고 병사들을 사사로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모함까지 나왔다. 척준경에게 호의적이었던 정중부와 같은 무신들은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이자겸을 필두로 한 세력의 파워는 막강했다. 척준경은 이 모든 소식을 변방에서 전해 들으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모함뿐이었다. 그의 충심은 오해받고 그의 희생은 폄하되었다. 그는 전장에서 수천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조정에 보이지 않는 칼날과 싸우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변방의 작은 막사 안에서 척준경은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은 그의 고독한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늘어뜨렸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검 대신 조정에서 온 비난이 가득한 서신이 들려 있었다. 백성의 환심을 살해한다. 조정의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 분수를 모른다는 등의 글귀들이 그의 눈을 찔렀다.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단 말인가? 왜 나의 충심을 의심하는가? 그는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배웠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여리고 인간적이었다. 백성들의 감사와 병사들의 존경만이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조정의 싸움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놓고 속세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북방 백성들의 얼굴을 보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들이 다시금 여진족의 발굽 아래 짓밟히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것이 그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검을 잡았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 검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다. 이 검이 그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검이 조정의 시기를 부르고 자신을 고독하게 만든다면 고뇌는 깊어졌지만 척준경은 결국 변방에 남기로 결심했다. 조정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백성들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충심은 왕에게 향하기보다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더욱 깊이 뿌리내렸다. 그는 조정의 인정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지켜낸 땅의 평화와 백성들의 안녕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았다. 그의 길은 점점 더 외로워졌지만 그의 의지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고려의 가장 강력한 방패는 그렇게 정치의 풍파 속에서 홀로 벼려지고 있었다. 그는 전장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의 희생양이자 고독한 인간이었다. 압록강 너머 여진족의 여러 부족들은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 뿔뿔이 흩어져 약탈이나 일삼던 부족들은 이제 하나의 강력한 세력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그 통합의 중심에는 젊은 용장 사묘아리가 있었다. 아버지 아구다의 뒤를 이어 부족의 지도자로 떠오른 사묘아리는 단순한 힘이나 용맹함으로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날카로운 지략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부족원들의 신망을 얻었다. 사묘아리가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진족 사회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곳이었고 전통과 부족 간의 경쟁이 치열했다. 사묘아리의 젊은 나이와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그의 새로운 전략들은 일부 기득권층과 보수적인 부족장들에게 반감을 샀다. 아구다의 아들이 너무 나서는군. 아직 피도 마르지 않은 녀석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힘은 부족해도 지략만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장에서의 용맹함만이 진정한 전사의 자질이다. 고려놈들이 그렇게 강하다니 겁을 먹고 물러서려는 속셈은 아니겠지. 사묘아리는 이런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기보다는 자신의 지략과 성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그는 부족원들에게 막연한 약탈 대신 체계적인 훈련과 조직적인 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병사들을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기습과 후퇴를 반복하게 하고 고려군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을 개발했다. 그의 새로운 방식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전보다 적은 피해로 더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부족원들의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척준경의 등장 이후 사묘아리의 진가는 더욱 빛났다. 척준경이라는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여진족의 전통적인 돌격 전술은 무용지물이었고 수많은 병력이 희생되었다. 이때 사묘아리는 척준경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대신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회피하며 다른 지역을 공략하는 전술을 제시했다. 척준경이 없는 곳을 노리거나 혹은 척준경의 부대가 지나간 후에 빈틈을 파고드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지략적인 접근은 부족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힘과 힘의 대결만을 알았던 그들에게
생각으로 적을 이기는 방식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사뮤아리의 말이 맞았다.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전멸했을 터. 그의 지략 덕분에 많은 병사가 살아남았다. 적 장군은 두렵지만 사뮤아리가 있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구나. 사뮤아리에 대한 부족원들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의 명성은 부족 내를 넘어 다른 부족들에게까지 퍼져나갔고 점차 그를 중심으로 뭉치려는 부족들이 늘어났다. 보수적인 부족장들도 사뮤아리의 성과 앞에서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뮤아리가 여진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사뮤아리는 부족의 지도자로서 더욱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약탈이나 생존이 아니었다. 흩어진 여진족 부족들을 완전히 통합하여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남쪽의 비옥한 땅 고려를 차지하여 부족의 영원한 번영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득하고 거대한 꿈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그 꿈을 이룰 적임자라고 믿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여전히 고려의 척 장군이었다. 척준경은 여진족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사뮤아리에게는 분석 대상이자 넘어서야 할 숙제였다. 그는 척준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막대한 공을 들였다. 고려의 첩자를 매수하고 변방 마을의 소문을 탐지했으며 심지어는 척준경과 싸웠던 병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사뮤아리의 막사에는 고려의 국경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지도 위에는 척준경의 움직임, 그가 승리했던 전투의 위치, 그의 병력 배치 등이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척준경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의 전투 스타일, 그의 약점 만약 존재한다면 그의 성격, 그의 지휘 방식. 척 장군 당신은 과연 어떤 인물이요? 사뮤아리는 지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깊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수천의 병사를 홀로 상대하는 무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지략. 당신은 분명 경계해야 할 존재여야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넘어서는 것이 나의 숙명인 듯하오. 사뮤아리는 척준경을 단순한 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척준경을 자신과 같은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그런 척준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다. 그의 야심은 척준경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지략과 결단력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여진족의 젊은 지도자는 그렇게 미래의 대결을 준비하며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닦아나가고 있었다. 그는 야심찬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숙적에게 깊은 흥미와 존경심마저 느끼는 복잡한 인간이었다. 고려의 척준경은 북방 변방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홀로 고뇌하며 백성들을 지켰다. 그의 길은 고독했고 그의 충심은 오해받았다. 그는 정치의 칼날을 피하며 자신의 소명을 다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더욱 강철같은 의지를 다졌다. 압록강 너머 여진의 사뮤아리는 부족 간의 경쟁과 반대 속에서도 지략과 결단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그의 길은 야심찼고 그의 목표는 거대했다. 그는 척준경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여진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했다. 두 영웅은 같은 하늘 아래 다른 땅에서 각자의 시련을 겪으며 성장했다. 척준경의 고독한 헌신은 고려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왔지만 조정과의 거리를 벌렸다. 사뮤아리의 야심찬 성장은 여진족에게 통합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고려와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예고했다. 그들의 길은 엇갈려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운명적인 지점에서 만나게 될 터였다. 척준경이 고려를 지키는 방패로 더욱 단단해질수록 사뮤아리는 그 방패를 뚫을 창끝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그들의 개인적인 고뇌와 성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려와 여진이라는 두 나라의 운명,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격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두 영웅의 이름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설이 되어갔다. 고려에서는 백성을 구원한 영웅이자 조정의 골칫거리로, 여진에서는 부족을 통합할 지도자이자 고려 정벌의 희망으로. 그리고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걷는 이 엇갈린 길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전장으로 통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곳에서 고려의 가장 강한 검과 여진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만나 역사의 새로운 장을 피로 물들이게 되리라는 것을 엇갈렸던 두 개의 그림자는 이제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그들의 길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압록강 너머 여진족의 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흩어져 있던 수십 개의 부족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들판은 끝없이 늘어선 군막으로 뒤덮였고 계곡마다 말들의 울음소리와 전사들의 함성이 가득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족 연합군이 아니었다. 거대한 강물처럼 혹은 폭풍을 몰고 오는 먹구름처럼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는 통일된 거대 군단의 모습이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젊은 지도자 사뮤아리가 있었다. 사뮤아리는 수년에 걸쳐 흩어진 부족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힘으로 제압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웠다. 그의 비범한 지략과 전투에서의 연이은 승리는 부족원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었다. 특히 고려의 척준경이라는 존재는 역설적으로 여진족의 통합을 가속화했다. 홀로 수천의 고려군을 상대하고 번번이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는 척준경의 전설은 흩어진 여진족에게 저런 괴물을 상대하려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뮤아리는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그는 부족장들에게 척준경의 위협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만이 그를 넘어설 전략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설파했다. 사묘아리의 군대는 과거의 약탈자 무리와는 달랐다. 그는 각 부족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통일된 지휘 체계를 확립했다. 기마병, 궁병, 보병 등 각 병종은 체계적으로 훈련받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익혔다. 무기도 표준화되었고 보급체계 또한 정비되었다. 이는 사묘아리가 오랜 기간 고려와 다른 문명과의 접촉을 통해 배운 지식과 그의 뛰어난 통찰력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는 단순히 싸우는 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쟁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번 원정은 과거의 그 어떤 침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다. 사묘아리는 여진족이 가진 거의 모든 전력을 총집결시켰다. 부족의 족장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했고 젊은 전사들은 명예와 전리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남쪽 고려의 비옥한 땅을 향해 이글거렸다. 고려의 땅은 넓고 풍요롭다. 그곳에는 우리가 겨울마다 굶주리지 않을 곡식과 추위에 떨지 않을 옷감이 가득하다. 사묘아리는 병사들 앞에서 연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수십만의 전사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우리의 조상들은 수없이 남쪽을 넘보았으나 번번이 고려의 장벽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우리가 그 장벽을 부술 때가 왔다. 병사들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그들은 사묘아리의 카리스마와 비전에 압도당했다.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지도자였다. 고려에는 척 장군이라는 귀신 같은 사내가 있다 들었다. 그는 혼자서도 수천을 막아내는 괴물이라 하더군. 사묘아리가 말을 이었다. 병사들의 눈빛에 잠시 동요와 두려움이 스치는 것을 사묘아리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단 한 명의 인간일 뿐. 우리의 수십만 대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무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우리의 파도 같은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사묘아리의 연설은 병사들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척준경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으로 그를 짓밟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병력의 규모는 추산하기조차 어려웠다. 최소 수십만,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다. 기마대만 해도 수만에 달했으며 보병과 궁병, 그리고 공성 무기까지 갖춘 완비된 군대였다. 그들의 이동 경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고려 국경을 향해 조금씩 하지만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거대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고려에 전해졌다. 처음에는 믿기 힘든 소문이었지만 곧 국경 지역에서 보내온 긴급 보고들이 그 사실을 증명했다. 압록강 근처의 산봉우리에는 여진족의 깃발이 숲을 이룰 정도로 꽂혀 있었고 강물은 병사들이 씻고 말을 먹이느라 흙탕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의 함성 소리는 멀리 고려 국경까지 들려와 병사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전운이 북방 하늘에 가득 감돌았다. 여진족의 대규모 원정 소식은 수도 개경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국경에서 도착한 장계에는 수십만 대군, 하늘을 뒤덮은 깃발, 대재앙의 시작과 같은 표현들이 가득했다. 변방의 수령들은 혼비백산하여 구원을 요청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진족에게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었다. 개경의 저작거리에는 근심에 찬 얼굴들이 가득했고 평화로웠던 수도에도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조정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방의 방비를 소홀히 한 결과 아니오. 미리미리 대비했어야 할 것을 대규모 침입이라니. 어찌 저 오랑캐들에게 이런 힘이 있었단 말이오.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수도를 포기하고 피난해야 한단 말이오. 어떤 대신들은 수도 방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대신들은 급히 항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대신들의 모습에 왕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국론은 분열되었고 통일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정중부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전하, 지금은 서로를 비난할 때가 아니옵니다. 저들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전하께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결단이라니 무슨 결단을 말하는 것이오? 이자겸이 비아냥거렸다. 수십만의 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이오? 항복하여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수도 있어. 이자겸 대감. 정중부가 목소리를 높였다. 어찌 그런 망언을 천년사직을 두고 항복이라니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어찌 그리 나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싸운다고 이길 수 있겠소? 우리의 병력으로는 저들을 당해낼 수 없소. 무모한 저항은 더 큰 희생만 부를 뿐이요. 이자겸은 냉담하게 맞받아쳤다. 조정은 완전히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다. 한쪽은 항전을 주장하며 척준경의 무력에 희망을 걸었고 다른 한쪽은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항복이나 수도 방어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자겸은 여전히 척준경에게 전권을 맡기는 것을 경계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할 수 없었다. 그의 속내는 척준경이 여진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힘을 잃거나 전사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왕은 복잡한 심경으로 대신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척준경의 무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척준경 말고 누가 이 엄청난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까? 다른 장수들은 수십만의 여진족 대군 앞에 겁을 먹거나
그만한 병력을 지휘할 역량이 부족했다. 마지막 희망은 오직 척준경의 기적같은 무력과 그의 뛰어난 지휘력뿐이었다. 결국 왕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모두 조용히 하라. 장내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왕에게 쏠렸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우리의 힘은 미약하다. 허나 우리는 고려이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이다. 어찌 싸워보지도 않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단 말인가. 왕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짐은 결정했다. 북방의 병력 총지휘권을 척준경에게 일임한다. 그는 지난번 여진족 수천을 홀로 물리친 영웅이다. 그의 무력과 지략만이 지금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병력은 척준경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여진족을 막아내라. 국경 방어에 모든 힘을 쏟아라. 짐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왕의 어명이 떨어지자 조정에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 척준경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넘어갔다. 그의 어깨에 고려의 운명이 걸린 것이다. 이자겸은 이를 갈았지만 대세에 거스를 수 없었다. 정중부는 안도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은 척준경에게 달려 있었다. 왕명이 전달되었을 때 척준경은 변방의 한 작은 성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전령이 급히 달려와 칙서를 내밀자 척준경은 그 자리에서 칙서를 펼쳐 읽었다. 여진족의 대규모 원정 소식과 함께 자신에게 북방 병력 전체의 총지휘권이 맡겨졌다는 내용이었다. 척준경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위협에 대한 엄중함,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왕의 결정에 대한 책임감, 동시에 자신을 그토록 시기하고 견제했던 조정이 결국 자신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씁쓸한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곧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백성들. 그는 창고라는 전운 속에서 가장 먼저 백성들을 생각했다. 수십만의 여진족이 고려 땅을 짓밟는다면 변방은 물론이고 수도까지 안전하지 못할 터였다. 그의 손에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의 어깨에 고려의 운명이 얹혀 있었다. 척준경은 굳게 주먹을 쥐었다. 조정의 신뢰를 얻지 못했든 시기와 모함을 받았든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이용해 이 위기를 막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전장의 영웅이었고 지금이야말로 그 영웅의 힘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척준경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는 곧바로 전쟁 준비에 착수했다. 변방의 모든 병력을 집결시키고 식량과 무기를 확보했으며 지형을 다시 살폈다. 척준경이 총지휘관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변방의 모든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전설적인 장군과 함께라면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의 찬 빛이 떠올랐다. 척준경은 병사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의 검은 이미 적의 피를 갈망하며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는 고려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압록강 너머 여진족의 거대한 진영에서 사묘아리는 수십만 대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군막과 펄럭이는 깃발들, 함성 소리는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흩어졌던 부족들이 자신의 지휘 아래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뭉쳤다. 이제 이 힘으로 고려를 짓밟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우리의 시대가 왔다. 사묘아리는 휘하 장수들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야심이 가득했다. 고려는 이미 늙고 병든 나라. 저들의 수도 개경은 문벌 귀족들의 싸움으로 얼룩져 혼란스럽다. 그들에게 맞설 힘은 우리에게 있다. 한 장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허나 고려에는 척 장군이라는 괴물이 있지 않사옵니까? 지난번 저희 부대가 사묘아리는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예리한 미소였다. 알고 있다. 척 장군, 그자는 분명 뛰어난 무력과 지략을 가진 상대다. 만만히 볼 수 없는 상대지. 사묘아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에 척준경에 대한 깊은 흥미와 함께 넘어서야 할 대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비쳤다. 그의 무력이 전설적이라 한들 그는 혼자다. 우리의 수십만 대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 병사들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다. 전사들이여,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가 염원했던 남쪽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저 고려를 정벌하고 우리의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자. 수십만 전사들의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 함성은 압록강을 넘어 고려 국경까지 전해져 고려 병사들의 가슴을 더욱 압박했다. 사묘아리는 그 함성을 들으며 승리를 확신했다. 그의 야심은 하늘을 찔렀고 그의 결단은 이미 내려졌다. 고려의 척준경이 아무리 강철 같은 방패라 한들 자신의 창은 그 방패를 부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여진족의 모든 것을 걸고 고려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이 이글거렸다. 북방 국경선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고려의 병사들은 척준경의 지휘 아래 결연한 눈빛으로 적을 기다렸고 압록강 너머 여진족 진영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이 감돌았다. 척준경은 국경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 잡고 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의 옆에는 믿음직한 부관들과 병사들이 서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났고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수십만 대군이라 과연 엄청난 위협이군. 척준경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다. 이곳이 무너지면 고려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굳게 검이 쥐어져 있었다. 이 검으로 고려를 지켜야 했다. 압록강 너머 사묘아리는 자신의 막사에서 지도를 보고 있었다. 고려의 지형과 병력 배치, 그리고 척준경의 예상 이동 경로가 표시된 지도였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미지의 상대인 척준경에 대한 깊은 분석이 담겨 있었다. 척 장군 고려의 방패, 당신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묘아리는 생각했다. 당신의 무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전장은 무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지략과 이 거대한 군대의 힘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창이 놓여 있었다. 이 창으로 고려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거대한 전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휘몰아쳤다. 고려의 검과 여진의 창은 이제 서로를 향해 겨누어졌다. 역사의 가장 치열한 격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수십만 병사들의 운명, 그리고 고려와 여진이라는 두 나라의 미래가 두 영웅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준비를 마쳤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마침내 그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드디어 운명의 아침이 밝아왔다. 동쪽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그 빛은 대지 위로 드리워진 무거운 전운을 걷어내지 못했다. 고려와 여진의 대군이 넓은 평원 양끝에 마주 서 있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끝없이 늘어서 그 광경은 가히 장관이었다. 고려군은 척준경의 지휘 아래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병력 수는 여진족에 비해 훨씬 적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가득했다. 그 중심에는 척준경이 있었다. 강철 갑옷을 입고 장검을 든 그의 모습은 멀리서도 빛나는 등대처럼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고려군의 사기이자 버팀목이었다. 병사들은 전설의 영웅과 함께 싸운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맞은편 압록강 너머에서 온 여진족 대군은 거대한 검은 물결처럼 평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펄럭이는 깃발들은 숲을 이루었고 말발굽 소리는 땅을 울렸다.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전사들이 승리에 대한 야심과 전리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고려군을 노려보았다. 그들의 선두에는 젊은 지도자 사묘아리가 서 있었다. 그의 갑옷은 햇빛에 번뜩였고 손에 쥔 거대한 창은 금방이라도 고려의 심장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사묘아리의 카리스마와 통일된 군단의 위용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고요함이 평원을 감쌌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숨죽인 채 서로를 노려보는 침묵은 오히려 천둥보다 더 큰 긴장감을 불러왔다. 바람소리마저 멎은 듯 오직 심장의 고동소리만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여진족이었다. 사묘아리의 명령이 떨어지자 여진족 기마대가 맹렬한 함성과 함께 돌격해왔다. 땅이 진동하고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거대한 물결이 고려군 진영을 향해 쇄도했다. 활시위가 당겨지고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고려군 역시 함성을 지르며 방패를 굳게 잡고 창을 앞으로 내밀었다. 드디어 두 대군이 충돌했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굉음, 사람들의 비명, 말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가 평원을 휩쓸었다. 전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했다. 고려군의 방패벽은 여진족 기마대의 맹렬한 돌격을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창과 칼이 쉴 새 없이 오고 갔고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다. 여진족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그들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고 한 차례의 공격이 막히면 곧바로 다음 파도가 덮쳐왔다. 고려군은 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척준경의 지휘 아래 필사적으로 버텨냈다. 척준경은 전장의 핵심을 꿰뚫어보며 적절한 순간에 병력을 이동시키고 무너질 것 같은 방어선을 직접 나서서 지켜냈다. 그의 모습은 불사신 같았다. 가장 치열한 곳, 가장 위험한 곳에는 언제나 척준경이 있었다. 척준경은 거대한 장검을 휘두르며 여진족의 대열을 헤집고 다녔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어떤 방패도 그의 검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의 주변은 늘 비명과 함께 쓰러지는 여진족 병사들로 가득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적진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의 뒤를 따르는 고려 병사들은 용기를 얻어 더욱 맹렬하게 싸웠다. 그의 존재는 고려군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여진족 병사들에게는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사묘아리가 이끄는 여진족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이전에 흩어진 부족이 아니었다. 사묘아리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그의 전략은 냉철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정면 돌격만 고집하지 않았다. 고려군의 약점을 찾아내고 측면을 우회하거나 매복 작전을 사용하며 고려군을 압박했다. 그의 군대는 유연했고 명령체계는 명확했다. 사묘아리 자신도 전장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그는 척준경처럼 단신으로 적진을 유린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지휘력은 군대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었다. 그는 높은 곳에서 전황을 살피며 적절한 명령을 내렸고 때로는 직접 정예 기마대를 이끌고 가장 중요한 지점에 나타나 전세를 뒤집었다. 그의 손에 쥔 거대한 창은 그의 위엄을 더했고 그를 따르는 여진족 병사들은 그를 맹신하며 목숨을 바쳐 싸웠다. 사묘아리의 등장은 여진족의 사기를 드높였고
고려군에게는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왔다. 전장은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갔다. 땅은 피로 흥건했고 공기는 비명과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다. 고려군은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지켰고 여진족은 압도적인 수로 밀어붙였다. 전선의 여러 지점에서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고려군이 한 지점을 간신히 막아내면 여진족은 다른 지점을 돌파하려 시도했다. 전세는 시시각각 변했다. 고려군이 잠시 우위를 점하는가 싶으면 여진족의 새로운 부대가 투입되어 다시 밀어붙였다. 전진과 후퇴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혼돈과 사륙의 와중에서도 척준경과 사묘아리는 서로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척준경은 전장 곳곳에서 여진족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예상치 못한 전술이 나타나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과거의 여진족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정교함이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 건가?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저 거대한 여진족 진영의 중심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기운, 그것은 분명 자신과 비견될 만한 혹은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존재의 것이었다. 사묘아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려군의 숫자는 적었지만 그들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끈질겼다. 그리고 이 모든 저항의 핵심에 척 장군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병사들이 전하는 공포 섞인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전장에서 느끼는 척준경의 압도적인 기운, 그는 척준경이 전장을 어떻게 휘젓고 다니는지, 어떻게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저자가 바로 척 장군이로구나. 소문보다 더한 괴물이군. 시간이 흐를수록 전장은 더욱 격렬해졌다.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갔고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고려군은 척준경이라는 방패 뒤에서 필사적으로 버텼고 여진족은 사묘아리라는 창을 앞세워 맹렬하게 밀어붙였다. 전장의 한 지점에서 고려군의 방어선이 거의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여진족 기마대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왔고 고려 병사들은 겁에 질려 후퇴하려 했다. 바로 그때 척준경이 번개처럼 나타났다. 그는 거대한 검을 휘두르며 기마대 속으로 뛰어들었다. 검 한 번에 서너 명의 기마병이 쓰러졌고 말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그의 압도적인 무력에 여진족의 돌격은 순식간에 멈칫했고 고려 병사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반격했다. 그곳의 방어선은 척준경의 활약으로 다시 단단해졌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묘아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척준경의 엄청난 무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반드시 그를 넘어서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래, 저자가 바로 척 장군이다. 전설 속의 그 괴물하지만 전설도 깨지는 법. 마찬가지로 척준경은 여진족의 우익부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려군 본진의 측면을 노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묘아리의 지시임이 분명했다.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냉철한 전략, 그리고 그 부대의 선두에서 번뜩이는 거대한 창끝을 든 사내의 저자가 여진족의 새로운 지도자인가, 사묘아리라 불리는 자인가. 척준경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위협, 자신과 비견될 만한 혹은 그 이상의 존재의 기운. 두 영웅의 눈빛은 전장의 혼돈 속에서 서로를 찾아냈다. 수많은 병사들과 먼지 구름 사이로 그들은 서로에게 향하는 분명한 기운을 느꼈다. 더 이상 다른 적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운명이 걸린 상대방의 존재만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고려의 검은 여진의 창을 향해, 여진의 창은 고려의 검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척준경은 휘하 병사들에게 지휘를 맡기고 자신의 기마대에 올라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사묘아리였다. 저자를 쓰러뜨리지 않고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의 기마대는 폭풍처럼 여진족의 대열을 가르며 사묘아리가 있는 곳을 향해 돌진했다. 여진족 병사들이 막아섰지만 척준경의 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마치 미끄러지듯 혹은 날아가듯 적진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의 뒤에는 오직 쓰러진 적들의 시체만이 남을 뿐이었다. 사묘아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정예 기마대를 이끌고 척준경이 다가오는 길목으로 향했다. 다른 장수들이 척준경을 막으려 했지만 사묘아리는 고개를 저었다. 비켜라. 저자는 나의 상대다. 누구도 끼어들지 마라. 그의 명령에 장수들은 물러섰다. 사묘아리는 척준경에게서 느껴지는 강렬한 기운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전설 속의 그 괴물, 드디어 마주할 순간이 온 것이다. 그의 심장이 맹렬하게 뛰었지만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침내 전장의 한가운데 수많은 병사들의 함성 속에서 두 영웅이 마주섰다. 잠시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척준경의 거대한 장검과 사묘아리의 날카로운 창이 서로를 향해 겨누어졌다. 두 사람의 눈빛은 강렬하게 마주쳤다. 상대방의 강함, 그리고 자신과 같은 비범함을 서로의 눈에서 읽어냈다. 그것은 적대감뿐만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숙적에 대한 묘한 존경심마저 담고 있는 눈빛이었다. 척준경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여진족의 새로운 지도자인가? 소문대로 비범한 기운을 가졌구나. 사묘아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고려의 척 장군 소문보다 더한 괴물이군. 하지만 오늘부로 그 전설은 끝이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다. 기마대에서 뛰어내려 땅 위에서 1대1 대결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 주변의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이 대결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님을 직감한 것이다. 넓은 공간이 두 영웅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수십만 대군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은 원형 경기장처럼 보였다. 척준경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거대한 장검을 들고 번개처럼 사묘아리에게 돌진했다. 땅을 박차고 나가는 그의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사묘아리는 침착하게 척준경의 돌격을 지켜보며 그의 검이 다가오는 각도와 속도를 계산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사묘아리는 몸을 틀어 검을 피하는 동시에 손에 든 창을 찔러 넣었다. 치잉- 척준경은 검으로 창을 쳐냈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엄청난 힘이 실린 일격이었다. 척준경은 충격으로 인해 잠시 뒤로 밀려났지만 금세 자세를 잡았다. 사묘아리 역시 척준경의 힘에 놀란 듯 했다. 자신의 창이 뒤로 밀리는 것을 느끼며 팔에 짜릿한 감각이 전해졌다. 첫 번째 공격과 방어, 그것은 서로의 힘과 기술을 가늠하는 탐색전이었다. 척준경의 검은 무겁고 강력했으며 사묘아리의 창은 빠르고 정확했다. 척준경의 움직임은 거침없고 파괴적이었고 사묘아리의 움직임은 유려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척준경이 다시 공격해 들어왔다. 이번에는 검을 휘두르는 궤적이 더욱 다양해지고 빨라졌다. 위에서 찍어 누르고 옆으로 베어 들어오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왔다. 검 끝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사묘아리는 노련하게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창을 방패처럼 사용하여 척준경의 검을 튕겨내고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 검을 피했다. 그의 창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척준경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빈틈을 찾아 역습을 가했다. 창끝이 척준경의 갑옷이나 투구를 노리며 파고들었다. 쾅! 챙! 쉬! 검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금속성의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두 사람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며 서로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척준경의 공격은 마치 폭풍처럼 몰아쳤고 사묘아리의 방어는 마치 거미줄처럼 끈질겼다. 척준경이 전진했다. 그는 사묘아리를 압박하며 검을 연속으로 휘둘렀다. 사묘아리는 뒤로 물러서며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척준경의 검이 사묘아리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사묘아리는 절묘한 타이밍에 몸을 낮추고 척준경의 검을 피한 후 낮은 자세에서 창을 휘둘러 척준경의 다리를 노렸다. 척준경은 재빨리 다리를 뒤로 빼며 창을 피했다. 위협적인 순간이었다. 사묘아리가 다시 전진했다. 이번에는 그가 창을 회전시키며 척준경을 몰아붙였다. 창끝은 살아있는 뱀처럼 움직이며 척준경의 방어를 파고들었다. 척준경은 거대한 검으로 창의 공격을 막아냈다. 창끝이 검신을 스칠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척준경은 사묘아리의 빠른 공격에 조금씩 뒤로 물러서야 했다. 사묘아리의 창이 그의 몸에 닿기 직전까지 다가왔다. 척준경은 간발의 차이로 몸을 틀어 창을 피하고는 강력한 힘으로 검을 휘둘러 사묘아리를 밀쳐냈다. 다시 거리가 벌어졌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고르며 서로를 노려보았다. 짧은 전진과 후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했다. 척준경은 사묘아리의 속도와 유연함, 그리고 창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감탄했다. 사묘아리는 척준경의 압도적인 힘과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듯한 강철 같은 방어에 놀랐다. 척준경이 다시 한번 전진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빠르고 맹렬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으로 사묘아리의 방어를 부수려 했다. 검을 수평으로 휘둘러 사묘아리의 목을 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강력하게 내리찍었다. 사묘아리는 몸을 뒤로 젖히고 옆으로 피하며 척준경의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검끝이 그의 갑옷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섬뜩한 감각이 전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창을 휘둘러 척준경의 검을 튕겨내거나 그의 공격 궤적을 바꾸려 시도했다. 사묘아리가 기회를 잡았다. 척준경의 검이 잠시 멈칫한 순간 사묘아리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창을 찔렀다. 목표는 척준경의 갑옷 틈새, 심장이나 목이었다. 그의 창은 정확하고 빨랐다. 척준경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고 검을 들어막았다. 창끝이 그의 갑옷에 꽂혔다. 팍항! 단단한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창끝이 척준경의 갑옷 일부를 꿰뚫었다. 하지만 깊숙이 파고들지는 못했다. 척준경은 고통에 신음하며 창을 잡아챘다. 사묘아리는 재빨리 창을 놓지 않고 뒤로 물러나며 힘껏 잡아당겼다. 척준경은 창을 놓쳤고 사묘아리는 잠시 거리를 벌렸다. 척준경의 갑옷에는 창에 찔린 상처가 생겼다. 작지만 분명한 상처였다. 사묘아리는 자신의 창끝에 묻은 척준경의 피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괴물이라도 피는 흐르는군. 척준경은 찔린 갑옷을 내려다보았다. 통증보다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빛이 더욱 맹렬해졌다. 이자 위험하군. 다시 두 사람의 대결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치열하고 잔혹했다. 서로의 약점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공격해 들어갔다. 척준경은 사묘아리의 빠른 움직임을 막기 위해 더욱 넓고 강력한 궤적으로 검을 휘둘렀다. 마치 주변의 공기마저 베어버릴 듯한 기세였다. 사묘아리는 척준경의 공격 범위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각도로 파고들며 역습을 가했다. 창은 끊임없이 척준경의 상처나 약점을 노렸다. 전진과 후퇴는 더욱 빨라지고 예측 불가능해졌다. 척준경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압박하면 사묘아리는 유령처럼 뒤로 빠지며 공격을 회피했다. 사묘아리가 틈을 노려 날카롭게 파고들면 척준경은 거대한 검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며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땅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으로 어지러운 흔적이 새겨졌고 공기 중에는 금속이 부딪히는 마찰음과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척준경의 검이 사묘아리의 갑옷을 강타했다. 엄청난 충격에 사묘아리는 몸이 휘청거렸고
갑옷 일부가 찌그러졌다. 사묘아리는 고통을 참으며 재빨리 자세를 잡고 반격했다. 그의 창이 척준경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갑옷에 막혔지만 척준경의 팔뚝에 깊은 흠집을 냈다. 두 사람은 지쳐가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올랐고 손에 쥔 무기는 더욱 강하게 쥐어졌다. 이 대결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영웅의 자존심, 두 나라의 운명, 그리고 역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였다. 전투는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달았다. 척준경의 힘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지만 사묘아리는 그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사묘아리는 척준경의 공격을 받아내는 충격을 흘려내고 그 반동을 이용하여 자신의 공격에 힘을 더했다. 그의 창은 이제 척준경의 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넘어 검의 방어를 뚫고 척준경의 몸을 직접 노렸다. 척준경은 사묘아리의 놀라운 적응력과 유연함에 감탄하며 동시에 경계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이 만능이 아님을 깨달았다. 사묘아리는 무력 외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자신을 압박했다. 속도, 지략, 예측 불가능함,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기술. 척준경이 맹렬하게 전진했다. 이번에는 검과 함께 자신의 거대한 몸을 이용한 육탄 공격까지 가미했다. 어깨로 사묘아리를 밀어붙이고 발로 그의 자세를 흐트러뜨리려 했다. 사묘아리는 척준경의 힘에 밀려 뒤로 물러서야 했지만 균형을 잃지 않았다. 그는 척준경의 품으로 파고들어 검의 사정거리를 벗어나려 했고 짧은 창으로 척준경의 옆구리나 다리를 찔렀다. 척준경은 옆구리의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사묘아리를 잡아채려 했으나 사묘아리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사묘아리가 뒤로 빠지며 창을 던지듯 휘둘러 척준경의 얼굴을 노렸다. 척준경은 재빨리 고개를 숙여 창을 피하고는 땅에 떨어진 돌을 발로 차 사묘아리에게 날렸다. 사묘아리는 재빨리 창으로 돌을 부수며 다시 거리를 벌렸다. 두 사람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척준경의 갑옷은 여기저기 찌그러지거나 꿰뚫렸고 사묘아리의 갑옷 역시 흠집투성이었다. 얼굴에는 땀과 피가 뒤섞여 흘렀다. 그들의 움직임은 처음보다는 느려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집중력은 더욱 강해졌다. 사묘아리가 결정적인 순간을 노렸다. 척준경이 강력한 일격을 가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짧은 순간 사묘아리는 전력을 다해 척준경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창은 일직선으로 척준경의 심장을 향해 뻗어나갔다. 속도는 번개 같았고 정확도는 귀신 같았다. 척준경은 죽음의 위협을 감지했다.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검을 휘둘러 창을 막는 대신 몸을 왼쪽으로 틀어 창을 피했다. 날카로운 창끝이 그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파이는 고통이 전해졌다. 동시에 그는 왼손으로 사묘아리의 창대를 움켜잡았다. 사묘아리는 당황했지만 창대를 놓지 않았다. 척준경은 사묘아리의 창대를 잡은 채 오른손에 든 검을 사묘아리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피하기 어려운 공격이었다. 사묘아리는 필사적으로 창대를 놓으며 뒤로 물러났다. 척준경의 검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갑옷이 깊게 파였고 어깨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고통이 전해졌다. 두 사람은 다시 거리를 벌렸다. 척준경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사묘아리는 어깨를 부여잡았다. 그들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눈빛은 더욱 맹렬해졌다. 서로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지만 상대방 역시 만만치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 대결은 멈추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두 대군이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척준경과 사묘아리에게는 오직 상대방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힘과 기술 그리고 정신력을 쏟아부어 싸웠다. 이 싸움은 두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대결이었다. 척준경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다. 사묘아리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그의 민첩함과 예측 불가능함이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그는 사묘아리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 했다. 검을 수없이 휘두르며 사묘아리를 몰아붙였다. 사묘아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척준경의 공격을 피하고 막아냈다. 그의 창은 이제 방어와 공격의 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척준경의 검이 다가오면 창으로 쳐내고 척준경이 틈을 보이면 곧바로 창끝을 찔러 넣었다. 사묘아리가 빠르게 전진했다. 낮은 자세로 척준경의 방어 아래를 파고들며 창으로 그의 하체를 노렸다. 척준경은 재빨리 검을 내려 막았지만 창끝이 그의 허벅지를 스쳤다. 통증에 척준경은 잠시 휘청거렸고 사묘아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공격해 들어왔다. 창끝이 척준경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척준경은 고개를 틀어 피했지만 창끝이 그의 뺨을 스쳤다. 날카로운 고통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다. 척준경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검을 휘둘러 사묘아리를 강력하게 밀쳐냈다. 사묘아리는 엄청난 힘에 의해 뒤로 몇 발자국 밀려났다. 척준경은 기회를 잡고 사묘아리에게 달려들었다. 검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전력을 다해 사묘아리를 내리찍었다. 필살의 일격이었다. 사묘아리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듯했다. 그는 척준경의 검이 떨어지는 궤적을 계산했다. 그리고 검이 자신의 머리 바로 위에 도달했을 때 사묘아리는 간발의 차이로 몸을 옆으로 날렸다. 쾅! 척준경의 검이 사묘아리가 서 있던 자리에 박혔다. 땅이 파이고 흙먼지가 튀어올랐다. 엄청난 파괴
파괴력이었다. 사묘아리는 땅에 굴러떨어졌지만 재빨리 일어나 자세를 잡았다. 척준경은 땅에 박힌 검을 뽑아내느라 잠시 시간이 걸렸다. 사묘아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창을 들고 척준경에게 달려들었다. 사묘아리의 창이 척준경에게 쏟아졌다. 척준경이 검을 뽑아내기도 전에 창끝이 그를 위협했다. 척준경은 몸으로 창을 막아내거나 검신으로 가까스로 튕겨냈다. 사묘아리는 척준경의 검이 땅에 박혀있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맹공을 퍼부었다. 그의 창은 척준경의 온몸을 노리며 빠르게 움직였다. 간신히 검을 뽑아낸 척준경은 다시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와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다. 사묘아리는 척준경의 끈질김에 놀랐다. 필살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완벽하게 피하고 다시 반격하다니. 다시 거리가 벌어졌다. 두 사람은 헐떡이며 서로를 노려보았다. 갑옷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몸에는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두 영웅의 치열한 대결은 주변의 병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척준경이 사묘아리를 압도하는 순간에는 고려군의 사기가 치솟았고 사묘아리가 척준경에게 상처를 입히는 순간에는 여진족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두 사람의 대결은 마치 거대한 전쟁의 축소판 같았고 그들의 우열에 따라 전장 전체의 분위기가 요동쳤다. 고려군은 척준경의 압도적인 무력에 희망을 걸고 필사적으로 버텼다. 여진족의 파도 같은 공격에 밀려 후퇴하다가도 척준경이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 적의 대열을 흐트러뜨리면 다시 용기를 내어 반격했다. 척준경의 존재 자체가 움직이는 사기 진작제이자 적에게는 공포의 근원이었다 하지만 사묘아리가 이끄는 여진족 역시 끈질겼다. 그들은 압도적인 수를 바탕으로 고려군을 계속해서 압박했다. 사묘아리의 냉철한 지휘 아래 병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피해를 입은 부대는 곧바로 다른 부대로 교체되었다. 사묘아리가 직접 전장의 중요한 지점에 나타나 고려군을 공격하거나 척준경의 움직임을 간파하여 그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그는 척준경이라는 개인의 무력을 넘어서 전략과 전술로 이 전쟁을 이기려 했다. 두 사람의 대결이 벌어지는 동안 전장은 계속해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다. 여진족이 압도적인 수로 고려군 방어선을 뚫고 전진하는가 싶으면 척준경이 나타나 그 지역의 여진족 부대를 단숨에 괴멸시키고 전선을 복구했다. 고려군이 반격에 나서 여진족을 밀어붙이면 사묘아리가 새로운 전략으로 고려군의 약점을 파고들어 다시 전세를 역전시켰다. 척준경은 사묘아리에게 접근하기 위해 여진족의 겹겹이 둘러싼 병사들을 헤쳐나가야 했다. 그의 검은 피에 굶주린 듯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여진족 병사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척준경은 그들의 방어를 부수고 대열을 찢어발겼다. 그의 돌파는 마치 거대한 드릴이 강철판을 뚫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묘아리는 척준경이 자신에게 도달하는 길목에 함정을 파거나 원거리 공격을 퍼붓게 했다. 여진족 궁병들이 척준경에게 화살을 퍼부었고 매복해 있던 기마대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진로를 막았다. 척준경은 이 모든 방해를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돌파해야 했다. 화살은 그의 갑옷에 박히거나 튕겨나갔고 기마대는 그의 검 앞에 쓰러졌다. 그는 한 걸음 사묘아리에게 다가섰다. 사묘아리는 척준경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체력이 소모되기를 기다렸다. 그는 척준경과 같은 무력이 없음을 인정했지만 지략과 인내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마치 바둑돌처럼 움직이며 척준경을 지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그의 창끝은 언제나 척준경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번뜩였다. 대결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두 영웅 모두 체력은 거의 바닥이 났지만 정신력만은 강철처럼 굳건했다. 그들은 상대방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공격했다. 척준경이 마지막 힘을 짜내 사묘아리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그의 검은 이전보다 다소 느려졌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과 살기는 더욱 강해졌다. 그는 사묘아리의 모든 방어를 부수고 승리하려 했다. 사묘아리는 척준경의 마지막 맹공을 막아내느라 필사적이었다. 그의 창은 척준경의 검과 수없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사묘아리는 뒤로 물러서며 척준경의 공격을 흘려냈다. 척준경의 검이 지나간 자리에 허공이 베어졌다. 사묘아리는 척준경의 검이 멈칫한 순간 온몸에 힘을 실어 창을 휘둘렀다. 목표는 척준경의 목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척준경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검을 들어 맞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기울였다. 날카로운 창끝이 그의 목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다. 턱 밑에서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느껴졌다. 동시에 척준경은 검을 잡지 않은 왼손으로 사묘아리의 창대를 후려쳤다. 사묘아리는 충격으로 인해 창을 놓쳤고 척준경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검을 휘둘렀다. 검날이 사묘아리의 어깨를 깊숙이 베었다. 갑옷은 종이장처럼 잘려나갔고 살과 뼈가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사묘아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창이 떨어져 나뒹굴었다. 사묘아리가 쓰러지자
주변을 감싸고 있던 병사들의 함성이 잠시 멎는 듯했다. 여진족 병사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고, 고려 병사들은 전설의 영웅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척준경은 쓰러진 사묘아리에게 다가갔다. 그의 검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사묘아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패배의 충격과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척준경은 검을 치켜들었다. 사묘아리의 목을 베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다. 여진족 병사들이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고려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하지만 척준경은 망설였다. 쓰러진 사묘아리의 눈빛에서 그는 단순히 적이 아닌 자신과 같은 전사의 혼을 보았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과 비견될 거대한 야심과 재능을 가진 젊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를 여기서 죽인다면 여진족의 통합은 잠시 늦춰질지 몰라도 그들의 야심은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사묘아리를 죽이는 것이 과연 이 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그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백성들의 안녕, 고려의 미래,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정치적 고뇌들. 쓰러진 사묘아리는 척준경을 노려보았다. 죽음을 각오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척준경의 검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때 전장 저편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묘아리가 쓰러진 틈을 타 여진족의 다른 부족장들이 후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사묘아리의 강력한 지휘 아래 통합되었던 여진족이었지만 그의 부재는 다시금 분열의 씨앗을 뿌렸다. 일부 부족은 계속 싸우려 했지만 많은 부족들이 사묘아리의 명령 없이 무의미한 희생을 치르기보다는 퇴각을 선택했다. 거대한 여진족 대군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물러나기 시작했다. 척준경은 물러나는 여진족 대군을 보았다. 그리고 쓰러진 사묘아리를 다시 보았다. 그는 검을 내렸다. 사묘아리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사묘아리에게 경고하듯 말했다. 돌아가라. 젊은 지도자여, 오늘 너는 나에게 패배했다. 그리고 고려는 나의 검으로 지켜낼 것이다. 허나 오늘 밤을 기억하라. 너는 아직 나를 넘지 못했다. 다음번에 만날 때는 결과가 어찌 될지 나도 알 수 없군. 사묘아리는 고통 속에서도 척준경의 말을 들었다. 패배감과 굴욕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척준경을 노려보았다. 그는 척준경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자신이 아직 얼마나 부족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반드시 저자를 넘어설 것이라는 맹세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척준경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쓰러진 사묘아리를 뒤로 한 채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지휘하며 퇴각하는 여진족을 추격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묘아리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전장을 벗어났다. 거대한 평원에서 벌어졌던 영웅들의 격돌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척준경은 승리했지만 그의 승리는 완전한 종말이 아니었다. 사묘아리는 패배했지만 그의 야심은 꺾이지 않았다. 고려의 검은 여전히 강력했고 여진의 창은 언젠가 다시 날카롭게 벼려져 돌아올 것이었다. 전장은 시체와 피로 뒤덮여 있었지만 살아남은 고려 병사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척준경의 이름을 목 놓아 외쳤다. 영웅은 다시 한번 고려를 구원했다 하지만 척준경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알았다. 사묘아리라는 존재는 여진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그의 패배는 잠시의 후퇴일 뿐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조정은 그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경계할 것이라는 것을. 역사의 물줄기는 잠시 고려의 방향으로 흐르는 듯 했지만 여진족의 거대한 물결은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척준경과 사묘아리 두 영웅의 첫 번째 격돌은 끝났지만 그들의 운명적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북방의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두 영웅의 이름을 실어 나르며 다가올 미래의 거대한 격변을 예고하고 있었다. 거대한 평원을 뒤덮었던 전투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갔다. 여진족 대군이 퇴각하기 시작하자 고려군은 척준경의 지휘 아래 퇴로를 차단하고 흩어진 적들을 추격하며 승리를 굳혔다. 압도적인 수를 자랑하던 여진족이었지만 지도자 사묘아리가 쓰러지고 부대 간의 통일된 지휘 체계가 무너지자 그들은 더 이상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 패닉에 빠진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고려군은 그런 그들을 사정없이 추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전장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수십만 명이 뒤엉켜 싸웠던 평원은 이제 피와 시체, 부서진 무기들로 가득한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다. 땅은 붉게 물들었고 공기 중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죽음의 기운이 자욱했다. 고려군 역시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지만 승리의 기쁨과 안도의 한숨이 뒤섞여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다. 압도적인 여진족 대군을 막아낸 것이다. 이 승리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척준경이 있었다. 그의 기적 같은 무력과 뛰어난 지휘력, 그리고 무엇보다 여진족의 젊은 지도자 사묘아리와의 1대1 대결에서의 승리가 결정적이었다. 척준경이 사묘아리를 쓰러뜨린 순간 여진족 군단의 심장이 잠시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찰나의 틈을 고려군이 놓치지 않고 반격에 나서면서 전세는 순식간에 고려 쪽으로 기울었다. 척준경은 갑옷에 묻은 피와 흙을 닦아내며 천천히 전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옆구리와 뺨에는 사묘아리의 창에 긁히거나 찔린 상처가 여전히 쓰라렸다 하지만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일렁이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승리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에 대한 애도,
그리고 쓰러졌지만 목숨을 살려보낸 사묘아리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 그는 사묘아리와의 대결을 떠올렸다. 자신의 무력이 통하지 않는 듯했던 유연함,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그리고 치명적인 기술. 젊은 나이에도 자신과 대등하게 맞섰던 비범함.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던 눈빛. 척준경은 알았다. 사묘아리는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었다. 그는 여진족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잠재력을 가진 지도자였다. 그리고 그를 살려보낸 자신의 결정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척준경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이었다. 그를 죽이는 것이 고려에게 더 유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자신과 같은 혹은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전사에 대한 알 수 없는 이끌림과 마지막 순간에 본 그의 눈빛 때문이었을 것이다. 혹은 지쳐버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인간적인 연민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둠이 평온에 드리워지고 승리의 함성은 점차 숙연함으로 바뀌었다. 살아남은 고려 병사들은 쓰러진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눈물을 흘렸다. 척준경은 병사들 틈에 서서 함께 슬픔을 나누었다. 그는 더 이상 전설적인 영웅이 아닌 전우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백성들을 지켰다는 사실에 대한 뿌듯함과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에 대한 무거움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고려의 대승 소식은 개경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수십만 여진족의 대규모 원정을 막아냈다는 사실에 백성들은 열광했다.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만세를 외치고 춤을 추며 기뻐했다. 척 장군 만세! 고려 만세!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멸망의 위기 앞에서 나라를 구원한 영웅 척준경의 이름은 이제 고려 전역에 퍼져나갔다. 그의 활약은 이미 전설을 넘어 신화가 되었다. 백성들은 그를 고려를 지킨 불멸의 존재로 숭배했다. 조정 역시 처음에는 승리의 기쁨과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했다. 멸망의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에 대신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기뻐했다. 왕은 척준경의 공을 치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승리의 핵심에 척준경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명성과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사실은 문벌 귀족들에게는 또 다른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척준경이 너무 큰 공을 세웠소. 이자겸이 신복들과 은밀히 모여 속삭였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근심과 질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그에게 향하고 있어 왕께서도 그에게 너무 의지하시는 듯하고 이러다가는 저 무신놈이 왕위를 넘보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다른 대신들도 동의했다. 그들은 척준경의 압도적인 무력과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그의 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변방에서 수십만의 여진족을 지휘했던 척준경이 만약 그 병력을 이끌고 개경으로 향한다면 막아낼 자가 없을 터였다. 어떻게든 저자의 기세를 꺾어야 하오. 수도로 불러들여 감시하든지 아니면 그의 병권을 박탈하든지 왕께 그의 위험성을 계속 아뢰어야 하오. 그가 역심을 품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서라도 백성들의 칭송도 문제예요. 너무 신격화되고 있어. 그의 사소한 실수나 과거 행적을 들춰내 명성을 깎아내려야 하오. 문벌 귀족들의 시기와 모함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척준경의 승전 보고서는 사소한 부분까지 트집 잡혔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백성들에게 베푼 작은 친절조차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되었다. 심지어는 그가 전쟁 중 몰래 여진족과 내통하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퍼뜨렸다. 척준경은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전장에서 수십만 대군과 싸워 이겼지만 정작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축하 대신 더 깊어진 정치적인 싸움이었다. 그는 고려의 방패가 되려 했으나 조정의 칼날이 되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의 승리는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개경에 도착했을 때 척준경은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거리에는 그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꽃과 환호성이 쏟아졌다. 그는 백성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조정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는 싸늘하게 바뀌었다. 대신들의 눈빛은 축하보다는 경계와 시기심으로 가득했다. 왕은 공식적으로 척준경의 공을 크게 치하하고 막대한 상을 내렸다. 하지만 왕의 눈빛 속에는 감사와 함께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척준경은 느낄 수 있었다. 왕은 척준경의 힘을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그 힘이 자신을 향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척준경은 조정의 싸움에 지쳐 있었다. 그는 명예나 권력을 바라지 않았다. 오직 백성들의 평화만을 원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인 폭풍의 핵이 되고 있었다. 그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과연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자신이 지켜낸 평화는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조정의 부패와 문벌 귀족들의 이기심이 계속된다면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그는 백성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조정의 냉기 속에서도 깊은 고독을 느꼈다. 척준경의 승리는 고려의 멸망을 막았지만 고려 내부의 깊은 병폐를 치유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영웅의 탄생은 기존 질서의 균열을 일으키며 더 큰 정치적 혼란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척준경의 앞날은 불투명했다. 그가 계속 고려의 방패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몰락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고려의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한편 압록강 너머 여진족의 땅은 패배의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수십만의 대군이 출정했지만
처참한 패배를 맛보고 돌아왔다. 셀 수 없이 많은 전사들이 전장에서 쓰러졌고 살아 돌아온 이들도 깊은 상처와 패배감에 시달렸다. 부족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묘아리를 중심으로 한 통합 움직임은 큰 타격을 입었다. 사묘아리 역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다. 척준경의 검에 베인 어깨 상처는 깊었고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멍이 가득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인 패배감이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압도적인 상대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자신의 지략과 힘, 그리고 거대한 군대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척준경이라는 단 한 사람을 넘어서지 못했다. 사묘아리가 쓰러지자 부족장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번 원정 실패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묘아리가 너무 나섰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모하게 대군을 일으켰다. 고려의 척 장군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괴물이다. 더 이상 무의미한 희생을 치르지 말자. 힘을 잃은 지도자는 필요 없다.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위기에 처한 사묘아리였지만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깊은 고통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 전장에서 척준경에게 패배한 순간과 그가 자신을 살려보낸 이유를 되새겼다. 척준경의 마지막 말, 다음번에 만날 때는 결과가 어찌 될지 나도 알 수 없군. 그 말은 사묘아리에게 치욕이면서 동시에 알 수 없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했다. 사묘아리는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은신처로 물러나 상처를 치료하고 와신 상담했다. 그는 패배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척준경의 압도적인 무력, 고려군의 예상치 못한 끈질긴 저항, 그리고 자신의 전략적 실수들, 그는 특히 척준경이라는 존재가 여진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여진족이 넘어서야 할 거대한 산이자 동시에 그 산을 넘기 위해 자신들을 더욱 단련시켜야 한다는 자극제였다. 사묘아리는 부족장들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도 자신의 비전을 잃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여진족을 통합하여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고려를 정벌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그 과정과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깨달았다. 척준경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한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었다. 아버지, 사묘아리가 회복 후 아구다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번 패배는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고려와 척 장군을 너무 얕보았습니다. 아구다는 아들의 성장을 보며 대견하게 생각했다. 패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교훈을 얻는 지도자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였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구다가 물었다. 사묘아리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번 패배를 거울 삼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흩어진 부족들을 다시 규합하고 척 장군을 상대할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고려의 약점을 파고들고 척 장군의 강점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는 고려의 정치적 혼란과 문벌 귀족들의 무능함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다. 척준경의 힘이 조정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척 장군, 당신의 강점은 무력이지만 당신의 약점은 당신이 지키는 고려라는 나라 자체로군요. 사묘아리는 차갑게 웃었다. 사묘아리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 당장 고려를 침략하는 대신 부족 내부를 다지고 국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척준경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힘과 지혜를 기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척준경과의 다음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번 패배의 치욕을 갚고 여진족의 위대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맹세했다. 사묘아리의 패배는 여진족에게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의 지도력 아래 여진족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하게 뭉치고 강해질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다. 상처 입은 사자는 더 이상 섣불리 달려들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고르며 언젠가 사냥감을 확실히 덮칠 날을 기다리며 창끝을 벼렸다. 여진족의 미래는 사묘아리의 야심과 그가 척준경에게서 배운 교훈에 의해 새롭게 설계되고 있었다. 척준경과 사묘아리의 격돌,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실제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냈다. 실제 역사에서 여진족은 빠르게 통합하여 금나라를 세우고 거란의 요나라를 멸망시킨 후 고려를 위협했다. 하지만 이 대체 역사에서는 사묘아리가 척준경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함으로써 여진족의 통합과 남진 계획이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고려는 이 대승 덕분에 당장의 큰 위협에서 벗어났다. 척준경의 존재 덕분에 국경은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평화로운 시간을 얻었다. 하지만 고려 내부의 정치적 혼란은 여전했다. 척준경의 명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문벌 귀족들의 시기와 견제는 더욱 심해졌다. 이자겸과 그의 세력은 척준경을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음모를 끊임없이 꾸몄다. 척준경은 전장에서의 승리 후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또 다른 종류의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의 뛰어난 무력은 전장에서는 최고였지만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난무하는 조정에서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의 고독한 싸움은 계속될 터였다. 어쩌면 실제 역사에서 척준경이 겪었던 영광과 몰락의 과정이 이 대체 역사에서도 다른 형태로 반복될지도 몰랐다. 그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한편
사묘아리의 패배는 여진족에게 쓰라린 교훈을 주었다. 척준경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묘아리는 이 패배를 발판 삼아 더욱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가로 성장했다. 그는 여진족 부족들을 더욱 강력하게 통합하고 고려에 대한 복수와 정복의 야심을 불태우며 절치부심했다. 그의 통일된 여진족은 언젠가 다시 고려를 향해 칼끝을 겨눌 터였다. 그리고 그때는 척준경을 상대할 만한 혹은 그를 뛰어넘을 전략과 힘을 갖추고 돌아올 것이다. 사묘아리가 이끄는 미래의 여진족은 실제 역사 속 금나라와는 다른, 어쩌면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었다. 이 대결의 결과로 요나라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었다. 여진족의 남진이 주춤하면서 요나라는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을 벌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진족의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니었기에 요나라 역시 언젠가 다시 여진족의 위협에 직면할 터였다.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가 척준경과 사묘아리의 대결로 인해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는 한 명의 영웅에 의해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웅들의 선택과 그들의 격돌은 분명 역사의 흐름에 큰 파문을 일으킨다. 척준경과 사묘아리 두 사람은 자신의 시대에서 가장 강한 존재였고 그들의 만남은 역사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새로운 시를 짜넣었다. 제호부 끝나지 않은 이야기. 평화는 찾아왔지만 그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였다. 고려의 백성들은 영웅 척준경에게 감사했지만 조정의 혼란과 부패는 여전했다. 척준경은 자신이 지켜낸 나라 속에서 또 다른 싸움을 이어갔다. 그의 검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전장의 적 대신 탐욕스러운 권력과 싸워야 했다. 그의 인간적인 고뇌는 더욱 깊어졌고 그의 길은 더욱 외로워졌다. 압록강 너머 사묘아리는 상처를 회복하며 미래를 설계했다. 패배의 치욕은 그의 야심을 더욱 불태웠고 척준경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평생 넘어서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는 부족원들을 단련시키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며 고려의 약점을 파고들 전략을 세웠다. 그의 창은 언젠가 다시 고려의 심장을 향해 날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벼려지고 있었다. 역사는 이 두 영웅의 첫 번째 대결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고려는 척준경이라는 방패를 얻었지만 그 방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내부의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았다. 여진족은 사묘아리라는 날카로운 창을 다시 벼리며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다. 척준경과 사묘아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 영웅의 운명은 여전히 서로 얽혀 있었고 언젠가 다시 마주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 고려의 검은 여전히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여진의 창은 마침내 고려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까? 이 대체 역사 소설은 그 답을 남겨둔 채 끝맺는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에 척준경과 사묘아리라는 두 영웅이 존재했고 그들의 격돌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회자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려의 검과 여진의 창은 그렇게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우리가 알던 역사와는 다를 터였다. 그것은 영웅들의 고뇌와 야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 새롭게 쓰여질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